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하반기 시황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작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후에서 시장을 일단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장주들, 플랫폼이나 바이오, 2차전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수가 1400까지 빠진 다음에 3200까지 올라간 장이었는데요. 지수상으로도 더블이 났던 시장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시장이었고요. 주로 이제 언택트 관련이나 아니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 그런 업종들이 특히 이제 플랫폼이나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특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회사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은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거 있죠? 카카오. 작년 주가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2020년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잘 아시는 종목들, 네이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네이버도 마찬가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셨던 종목들이죠. 지금도 이제 회자되고 있는 종목인데, 신풍제약 보시면은 2만원짜리가 20만원까지 가는 게 폭발적인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이 이제 하반기로 2020년 하반기로 하면서 조금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2021년 이제 상반기로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각국 중앙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풀면서 돈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풀렸고,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쪽이나 이런 플랫폼 쪽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돈을 많이 풀렸다가 이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금리를 올릴 거라는 또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성장주 쪽에서 가치주로 많이 옮겨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 성장주라고 하는 주식들은 보면은요, 대부분 다 굉장히 큰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인력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정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나 아니면 바이오 회사들, 이런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좀 스펙이 좋은 고급 인력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많이 일으켜야 되고, 회사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주식 발행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을 이제 유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대출에 대한 리스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은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최근에 굉장히 소외를 받았던, 작년에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는데요. 가치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회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좋은 종목들, 재무구조도 우량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꾸준히 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2021년 상반기에 시장에 좀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고려해서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플랫폼이나 바이오 쪽에서 일단 그걸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버리고 좀 많이 저평가된 종목도로 가치주로 가기 시작했는데, 어떤 섹터, 어떤 업종에 올라갔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2021년 하반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요것이 아마 시장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부동산 가계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부채가 불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를 만약에 안 올리게 된다면은 지금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만약에 버블이 생겨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이라도 하는 날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아무튼 간에 이게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 생기는 거죠. 물가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기본 가치라든지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거 갭이 좀 벌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가 10년물이 작년에는 뭐 0.8, 0.7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2%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리상으로 좀 따블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뭐 일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 일단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긴 했지만은 약간 뉘앙스를 남겼죠. 이번에 하반기에 가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테이퍼링이 뭐냐면 결국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둥근 연필을 밑으로 깎아내리듯이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양적 완화 풀었던 거로 좀 빼겠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회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결국엔 인플레가 나타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버블 얘기도 있지만은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제가 보기에는 2, 4분기 실적이나 3,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버블에 의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생긴 건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공급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실질 수요가 늘어나서 생긴 건지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뭐 산업 기자재나 이런 것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긴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자산 버블에 의한 거라면 장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2021년 시장은 하반기에는 그 두 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라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무시 못할 규모로 커졌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시장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은 결국에는 그 달러 가치가 이제 금리를 못 올리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대체하는 자산으로 좀 부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채굴도 많이 하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급등락도 심하고 그랬는데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대체하는 자산으로서 값어치가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몰려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산 시장 어떤 변화에 있어서 이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일단 무게중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시장은 역시 인플레하고 금리 인상 추가로 가상화폐가 굉장히 시장이 큰 화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해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또 수혜주가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인플레이션 물론 주식에 좋지 않은 재료인 건 맞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재료이긴 한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수혜하는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큰 거는 일단 금융주라고 보셔야 되겠죠. 금융주 요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내수주가 있습니다. 각각의 섹터별로 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좀 제가 다시 드릴 텐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자산 버블이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주 작년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고 R&D 투자를 많이 하고 고급 인력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성장주를 팔 만한 빌미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 그래도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판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성장주를 정리를 좀 하고 다 팔진 않겠죠. 물론 다 팔진 않을 거고 물론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아주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성장주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회사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초기 뭐 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임상을 3번까지 하지 않습니까? 3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재료를 또 준비해줘. 임상 테스트를 하고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고 약을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 결과를 또 도출을 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 겨우 약 하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바이에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스피린 하나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근데 그만큼 파급력이 크긴 한데 그거를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번에 그 백신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은 미국이나 영국 정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직 효능이 검증이 안 됐고요. 그 스푸트닉스라든지 뭐 시오백인가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는 다 앵글로색슨이 미국, 영국 쪽에서 나온 약들이고요. 우리나라 아직 없습니다, 약이. 그렇게 제약주 바이오주가 많이 오는데 아직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바이오 쪽에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융, 조선, 철강, 내수, 이제 신기하게도 이런 네 개 섹터는 전부 다 전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물론 이쪽에서 이제 뭐 혁신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전통 산업에 가까운 종목들, 소위 말하는 굴뚝주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금융주 쪽은 가장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주들은 아마 예대 마진이 증가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도 올라가지만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 물론 우리나라 은행도 최근 수익 구조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예전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IB처럼 그렇게 뭐 그 고유 계정과 신탁 계정 중에 고유 계정 그렇게 돈을 많이 불린다기보다는 신탁 계정에 돈을 맡긴 것들을 일단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죠. 가계 대출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농담으로 우리나라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 대주주가 은행이라는 얘기도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돈을 빌리고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그 이제 나가는 이자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자 수입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이 지금 한 1,800조, 1,9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GDP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뭐 소비자들은 굉장히 부담이 크겠지만 은행들로서는 굉장히 큰 마진이 생긴다고 보셔야 되겠죠. 1,500조에 1%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1.5조란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만약에 2%면 3조겠죠. 그러니까 무시 못할 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는 개인들 돈을 빌리신 분들은 큰 타격이 되겠지만은 은행 쪽이나 이쪽은 굉장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은행들, 뭐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쪽은 굉장히 수혜를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가 만약에 회복이 좀 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사인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카드사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보게 되겠죠. 코로나19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돈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까 카드들을 별로 안 썼는데, 뭐 최근에 뭐 소비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된다는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것들 보면은 좀 회복되는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아무래도 그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혜를 많이 보는 것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화랑이 되게 되면은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보게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매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많이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IPO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IPO 관련 커미션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카드사들도 수혜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좀 화랑이 되고 3,000포인트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4,0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시장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나고 예탁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권사들,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분기 순이익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시장이 화랑세를 나타내고 정고점 뚫고 간다 그러면 증권사들도 굉장히 화랑세로 수익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수익을 많이 걷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출 관련해서 그런 것들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사들도 수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그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대 마진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기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또 주가 자체가 상승 가능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주량이 벌써 1분기에만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작년에 물동량도 떨어질 거고, 당연히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벌크선 이런 것들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있던 배들도 아마 그 항구에다 정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작년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WTI가 뭐 잠시 있었지만,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배들이, 유조선들이 바다에다 떠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져가려고 했던 회사 그 나라들이 다 취소를 해버리면서
유조선이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발주가 안 되니까 유가가 이제 그 매매가 안 되니까 컨테이너들을 어마어마하게 사서 거기다 기름을 보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발주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물량을 많이 실어 나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 친환경이라 그래서 배들도 약간 이제 그 친환경 배 LNG선 쪽으로 이제 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수요를 많이 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잘 아시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은 이제 빅 사이클이 한 20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수혜를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 쪽인데 철강주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겠죠.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가게 됐죠. 뭐 당연히 뭐 그 철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구리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알루미늄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곡물 가격도 다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곡물 가격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영향도 받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철강주나 이런 것들이 폭등하면서 그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제품 단가에 그 원자재 가격 인상을 그 이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분기별로 보통 하게 되는데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2분기 제품 가격에 그걸 전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제품 단가로 이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가격들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주가 자체가 실제로 포스코 영업이익이 한 120%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굉장히 그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올해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조금 이제 철강 가격 조금 조정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빅사이클이 나타난다는 게 이때가 이제 중국 붐이 불었을 때거든요. 중국의 이제 고급 아파트라든지 이제 인프라 건설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것 때문에 올라갔고 지금 빅사이클이 나타나면서 포스코 가격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의류 쪽이나 음식료 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의류 쪽이나 이런 쪽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외출도 별로 안 하고 이제 나갈 일이 별로 없었죠.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의류 쪽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도 좀 살아나는데 음식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곡물가도 올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걸 수입해서 만들어 파는 회사들도 그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전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의류주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보시면은 뭐 대형 같은 종목이라든지 보이시나요? 주가가 여성 대표적인 여성 의류 만드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 CJ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가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곡물가 상승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수혜를 보는 섹터가 이제 금융, 조선, 철강, 내수 쪽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초두에 말씀드렸던 올해 이제 큰 화두가 될 것 같은 거는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요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 관련해서 그 유동성 해소하고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률 쪽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조선, 철강, 내수 같은 전통 산업 쪽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단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논의를 안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미중 갈등 부분입니다. 미중 갈등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렇게 뭐 크게 부상하고 있는 섹터는 아닌데 하반기에 그 미중 갈등 관련해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좀 잠잠한데 그 바이든 대통령과 그 시진핑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또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트럼프 때는 약간 경제적인 면에서만 충돌을 했었는데 지금 뭐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까지 충돌을 하기 때문에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 쪽에서 수입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2년 전에 있었던 미중 갈등 부분이 부상이 되면서 뭐 주식시장도 좀 영향을 받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수혜주가 또 있겠죠. 뭐 잘 아시는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재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은 그렇게 크게 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 가면은 이런 부분도 좀 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작년과 달리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나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되면서 금융주 쪽이나 조선주, 철강주, 의료, 음식료 같은 내수 쪽이 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성장주 쪽이 그렇다고 크게 더 빠지는 건 아닙니다. 성장주도 조정을 받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주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다음에 한 가지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쪽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자산의 움직임이라는 면에서 돈들이 이동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중 갈등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일단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2년 전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고 어떤 종목들이 빠졌는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일단 2021년 일단 시장 전망과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항상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지금 드린 이제 말씀들은 물론 제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을 보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뭐 개인 그 여러 가지 뭐 데이터라든지 현재 이제 움직임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성장주라는 것들이 금리에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 산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주보다는 뭐 그 레버리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R&D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이런 섹터들,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R&D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에 돈을 많이 빌려야 되겠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이제 집중되는 기업인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현재가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 민감이라든지 내수 쪽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전통 산업 쪽이 좀 주목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반기에 어떤 시장의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지는 뭐 저도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시장의 패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 내수 쪽이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주식 매매하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개구리의 권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